이어서 쉽게 쓰여진 시 핵심 정리 가겠습니다. 핵심 정리라고 할 건 없고요. 뭐 자유시고 서정시고 성격은 고백적이고 반성적이고 그다음에 저항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거. 처음에는 저항을 안 하지만은 8연에서부터 10연에 그러니까 8연에서부터 이제 그 현식을 재인식하고 나서는 이제 저항적인 성격을 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주제하고 특징만 간단히 정리할게요. 주제는 뭘까? 자,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뭐를 통해서 이거?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렇게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제는 자기 성찰을 통한 암울한 현실의 극복 의지. 자, 특징. 여기서는 자아가 쪼개졌어요. 두 자아의 대립을 통해 끊임없이 자아 성찰하는 그런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선생님이 정리해 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발표하면서 내준 발표지에 거의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걸 한번 쓱 읽어보고 먼저 읽어보고 요 수업을 들을 때 그걸 같이 활용하면서 거기에 들어있는 부분은 필기를 하지 말고 없는 부분만 필기를 해서 넣고 그 학습지에 적혀져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의미로 이 수업 영상을 보면은 시간이 아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상 전개는 두 자아의 대립. 그다음에 결국에는 뭐 하는 거? 화해하는 거. 자, 대립과 화해를 통해서 시의 내용이, 그러니까 시상이 이어지고 있다. 전개고, 전개된다. 그러면서, 감각적 이미지. 감각적 이미지라는 거는 시각이라던가, 청각이라던가, 후각이라던가, 촉각이라던가, 미각.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이미지를 말해요. 그럼 여기서도 뭐가 쓰였냐면은 밤비가 속살거려 비 내리는 부슬부슬 비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 청각이라던가 아니면은 밤이라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땀내 사랑내 하는 후각 같은 것들 그런 그 등불이라던가 어둠이라던가 아침 같은 시각적 이미지들이 쓰였죠. 그쵸?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적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죠.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뒤에 학습 활동을 넘어가 볼까요? 자,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시고 공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시고 요거는 선생님이 1연에서 설명을 했어요. 1연에서 설명을 했고 6첫방은 남의 나라 라는 데서 일본에서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대학에서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서 밤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라는 그 1년부터 3년까지의 내용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쓰면 되겠습니다. 그냥 써줄까요?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거. 자, 창밖에 창 붙여서 쓰죠. 밤비가 속설거려. 만약에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시어라고 하면은 뭐를 쓰면 될까? 밤비를 쓰면 되지만 여기서는 시구를 쓰라고 했잖아요. 그쵸? 밤비가 포함되는 앞뒤 맥락을 다 적어줘야 되는 거야. 창밖에 밤비가 속설거려. 지금 공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시고 그럼 공간적 배경이란 것은 6첫방이야. 6첫방은 어디? 남의 나라. 내가 있는 방은 다다미 6개가 깔린 방은 남의 나라다. 그렇게 해서
화자의 상황은 대학에서 강의를 듣는 대학생인데 일본 유학 중이고요. 왜?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잖아? 그리고 비가 내리는 밤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작품의 각연에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자. 1연에서 4연까지는 암담한 현실에 괴로워하면서 회의감을 느끼고, 회의감이라든 거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5연에서 7연 같은 경우에 부끄럽다 왜? 시가 너무 쉽게 쓰여져. 시가 쉽게 쓰여진다는 건 사실은 반어적인 의미였고, 쉽게 쓰여진다고 표현한 거는 바깥의 상황은 너무 안 좋아. 혼란스러운데 다른 사람들은 저항을 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제 강점기 상황에서 내가 하고 있는 거는 시를 쓰는 거야. 그래서 시를 쓰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끄러워요 하고 있죠. 부끄러움을 느낀다. 자, 하지만 8연에서 10연 다시 현실을 재인식했어.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는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그러면서 등불을 밝힐 거래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요. 저항할 거다. 그렇게 해서 현실을 극복할 거다. 현실 극복 의지를 다진다. 자, 시대적 상황은 1942년으로요. 뭐였냐면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혼돈의 시대였어. 자, 일본이 1930, 일본은 중국 침략을 감행했습니다. 언제부터? 1931년부터요. 근데 쉽지 않았어요. 전쟁을 하려면 많은 인적, 물적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다 어디서? 우리나라에서 수탈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정은 더 살기가 힘들어졌어. 근데 거기다가 이제 더 이상 얘네가 우리를 꼬시고 막 머리를 써가지고 회유하고 이럴 여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힘으로 깔아뭉개는 최후의 발악의 시기, 민족문화, 말살 정책을 펼던 시기였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더 힘들어지니까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터지게 되죠. 그래서 국내외에서 저항의 움직임이 격렬하던 시기였습니다. 선생님이 역사 공부할 때 제일 싫어하던 시기가 이 시기였어요. 각종 독립운동 단체들이 난립하던 시기였잖아요. 그 부분의 역사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혼돈스러운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였던 거를 바탕으로 볼 때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하고 부끄러운 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시가 쉽게 쓰여진다는 거. 자,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러한 현실의 치열함, 담지 못하는 시를 쓰는 일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역사적 관점에서의 성찰이 담겨 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과연 하고 있는 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가?
자, 부끄러운 거. 윤동주 씨는 시를 쓰는 거는 자, 이 시대에 많은 지사들, 그러니까 뜻을 가진 사람들이 하던 것들, 그러니까 저항, 현실을 저항하는 거였죠. 그런 시대 현실하고 동떨어진 걸로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시를 쓴다는 거는. 그러니까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를 쓰고 있어도 되는 건가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서지 못하는, 그치?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264 광야라는 시, 요거 분석해보고 하자 어쩌하고 태도를 비교해보면 좋겠지만은 넘어가고요. 자, 뒤에 있는 거 요거 한번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했던 거 핵심이 여기 다 나와있죠. 자,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유학한 시인의 생활 모습과 고민이 고백적으로 드러나는 시고, 자기 반성적 태도가 나타납니다. 왜? 지식인인데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무기력한 자기 자신의 처지, 그러니까 저항하지 못하고 시를 쓰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적 태도가 드러나 있고, 하지만 자아 성찰을 통해서 현실을 극복해보려는 의지적인 자세, 그 다음에 광복에 대한 믿음, 반드시 올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실적 자아, 어떤 거,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고 낡은 지식을 그렇게 그대로 습득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 일본, 육첩방, 남의 나라에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죠. 그런 현실적 자아와, 자, 반성적 자아, 이게 아까 전에 얘기한 내면적 자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대립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등불이라던가 어둠이라던가 아침 같은 것처럼 상징적인 시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광복이 올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윤동주 시에 표현된 부끄러움의 의미 같은 것들은 윤동주 시를 의미하는데 굉장히 그냥 참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좋아요. 부끄러움이 자주 등장합니다. 네.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던 지식인 청년의 끊임없는 참회는 반성이죠. 성찰의 모습이 반영돼 있다. 이것은 부끄러움으로 나타났고요. 때로는 욕되다, 밉다, 괴롭다 같은 정서로도 연결을 지어졌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윤동주라는 인간의 삶과 시를 지탱해주는 근원,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윤동주 시를 볼 때 이런 부끄러움의 의미에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 분열이라는 양상이 난다는 점에서 이상이 쓴 거울이라는 시를 참고적으로 살펴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역사 인식에 대한 그런 상호 텍스트성을 가지는 조지훈의 봉황수라는 시를 또 연관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단원의 핵심은요, 한국 문학의 흐름이니까 여기 정리하기도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다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